별똥별똥 할머니의 꿈나라 동화. 밤이 되면 별님들이 반짝이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던 우리 친구들도 잠이 들지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별똥별똥 할머니와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네. 눈을 꼭 감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더지의 신부감. 두더지의 신부감. 옛날에 땅속 두더지네 집에 아기 두더지가 태어났어요. 야, 정말 귀엽다. 여보, 우리 아들을 잘 키웁시다. 두더지 아빠가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튼튼하고 땅을 잘 파는 두더지로 키워요. 엄마 두더지는 아기 두더지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기 두더지는 무럭무럭 잘도 컸어요. 아빠, 저는 땅을 아주 잘 팔 수 있어요. 그래, 세상에 너처럼 재주 좋게 땅을 파는 아이는 없을 거다. 나를 꼭 닮았구나. 아들 두더지는 아빠의 칭찬을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작은 발로 땅을 힘차게 파보았어요. 어느새 아들 두더지는 청년이 되었어요. 힘세고 튼튼하여 땅을 잘 파는 젊은 두더지가 된 것이지요. 여보, 이제 우리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아빠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귀한 우리 아들에게 맞는 신부감은 어디서 데려오지요? 엄마 두더지가 걱정스럽게 아빠 두더지를 바라보았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지금부터 집을 나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부감을 찾아올게요. 아빠 두더지는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집을 나섰어요. 제일 처음에 하늘의 햇님에게 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훌륭한 햇님, 내 아들과 결혼해줘요.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골고루 빛을 비출 수 있으니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은 것은 없지요. 하지만 구름이 내 빛을 가려버리면 나는 힘을 잃어버리니까 구름만은 못하지요. 햇님의 말을 들은 아빠 두더지는 구름을 찾아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름, 내 아들의 신부가 되어지오. 나는 해와 달, 하늘을 가려 세상을 어둡게 할 힘이 있지요. 하지만 바람은 나를 흩어버릴 수 있으니 내가 바람만 못해요. 구름의 말을 들은 아빠 두더지는 바람한테 달려갔어요. 구름을 이기는 바람,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결혼해 주오. 나는 큰 나무를 꺾고 산과 바다를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그러나 저 아래 서 있는 저 돌미륵만은 쓰러뜨릴 수 없다오. 그러니까 내가 저 돌미륵보다는 못하지요. 아빠 두더지는 돌미륵이야말로
자신의 귀한 아들의 짝이라고 생각하고 돌미륵을 찾아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돌미륵님, 부디 우리 아들의 신붓감이 되어 주시오. 부탁이요. 나는 들판 가운데 서서 천년이 지나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두더지가 내 발밑에 흙을 파기라도 하면 나는 꼼짝없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두더지보다는 못하지요. 아니, 그럼 우리 두더지가 해와 구름과 바람과 돌미륵보다 더 훌륭하단 말이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댁의 아들 신부감은 아가씨 두더지 중에서 찾아야 해요. 돌미륵의 말을 들은 아빠 두더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두더지들이 햇님과 구름과 바람과 돌미륵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껏 알지 못했구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아빠 두더지는 아들을 아가씨 두더지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더지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두더지 며느리를 얻었답니다. 아버지의 시험. 아버지의 시험. 옛날 어느 마을에 세 아들을 둔 행복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월이 흘러 백발노인이 되자 큰 걱정이 생겼어요. 이 일을 어찌할꼬?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을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없으니 반드시 가장 믿음직한 아들 한 명에게만 물려주라고 하셨으니 과연 어느 아들에게 땅을 줘야 한단 말인가? 세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버지는 가장 참을성이 많은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첫째야,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외출해야겠다. 예, 아버지,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다리가 아파 걸을 수가 없구나. 나를 업고 아무데나 가다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더운 한여름에 아버지를 업고 걷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금방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요. 아버지,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어디서 내리고 싶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시침을 뚝 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무작정 업고 걸으라고 하니 아버지도 참, 에고, 더는 힘들어. 못 참겠어. 첫째 아들은 얼마간 걷다가 너무 힘들어 아버지를 업은 채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젠 나를 업고 도로 집으로 가자. 첫째 아들은 그냥 주저앉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첫째는 힘든 일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구나.
둘째와 막내도 시험해 보아야지.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둘째야, 어디 있느냐? 예, 아버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의원한테 가야겠으니 나를 좀 업고 가다오. 둘째 역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걸었지만 점점 더 아버지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점점 무거워지는 거지? 둘째는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의원에게 가려면 아직도 온 거리만큼 더 가야만 했는데 말이에요. 온몸에 힘이 빠져 견딜 수 없게 되자 둘째 아들은 그만 아버지를 업은 채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아버지는 바닥에 나동그라질 뻔했지 뭐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첫째와 둘째 모두 힘든 일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제 막내를 시험해 볼 차례야. 막내야, 내가 건너마을 김대감 댁에 볼 일이 있는데 어지러워 걸을 수가 없구나. 네가 나를 업고 가면 좋겠다만. 예,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막내 아들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막내도 한참을 걷다 보니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가 무거워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등에 업히신 아버지가 불편하실까봐 그것이 더 걱정되었어요. 아버지, 어지러운 것은 좀 어떠세요? 제가 좀 더 건강했으면 비틀대지 않고 편하게 모시고 갈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막내야, 나는 견딜만 하다. 그런데 무거운 나를 업고 걷는 네가 무척 힘이 들겠구나. 힘들거든 그만 나를 내려놓아도 된다. 아니에요. 아직은 참을 수 있어요. 김대감 댁에 가셔야지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찼지만 막내는 꾹 참고 차근차근 걸어서 건넌마을 김대감 댁에 도착했어요. 막내야,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찌 참았느냐. 힘이 들긴 했지만 어지러우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참아야지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기특하게 여기면서 오늘 일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막내야, 오늘 내가 힘든 일을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다. 예? 저를 시험해 보셨다고요? 그렇단다. 너희 중 누구에게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땅을 물려줘야 할지 몰라서 내가 꾀를 낸 것이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땅을 잘 보살피고 가꿀 것이라고 믿었단다. 이렇게 하여 막내 아들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대로 막내 아들은 물려받은 땅을 잘 가꾸면서 성실하게 살았답니다. 김대현 이야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김대현. 옛날 조선시대 때 김대현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김대현은 어려서부터 행동이 조심스러웠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요란하게 들뜨지 않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어두운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아서 사람들은 모두 김대현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이런 김대현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김대현과 여러 선비가 모여 읽은 책과 좋은 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문득 한 선비가 말했어요. 박선비가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인데 그가 지은 글을 보면 코웃음밖에 나질 않습니다. 마치 10살짜리 아이가 쓴 글 같더군요. 박선비가 자리에 없다고 흉을 보고 비웃는 선비의 말에 모두 기분이 나빠졌어요. 만약 자신도 모임에 나오지 못하면 저렇게 비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선뜻 나서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박선비를 비웃은 그 선비는 성질이 사납고 남의 말을 잘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비들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선비들은 하며 애써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때 김대현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저는 박선비의 글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선비님이 박선비의 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비웃고 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니 그만하시지요. 김대현이 말을 마치자 모두 침을 꼴깍 삼키며 생각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군. 그런데 그 사나운 선비는 김대현 앞에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네.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다음에 박선비를 만나게 되면 꼭 사과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네. 사실 그 선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를 꾸짖거나 지적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김대현의 말을 듣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말과 행동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선비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한편 김대현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심한 피부병에 걸렸어요. 피부병 때문에 몸은 물론 얼굴까지 보기 싫게 변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김대현의 친구는 그만 집안으로 숨고 말았어요. 친구들은 물론
가족과 친척들도 만나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대현은 불쑥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보게, 내가 왔네. 나 좀 반겨주게. 이 목소리는 김대현? 자네가 여기까지 웬일로? 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나? 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문병 온 게 아닌가. 김대현은 친구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친구의 가족들도 하인들도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될까봐 쉽게 열지 못했던 문이었지요. 하지만 김대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활짝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친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친구와 마주 앉아 밥도 같이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도 나눈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도 김대현은 종종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그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우정도 중요하지만 병이 옮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 친구는 그만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자 김대현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 친구가 병에 걸린 것은 죄가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과의 인연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김대현의 인품을 칭찬했답니다. 짧아진 바지.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부자에게 딸이 셋 있었어요. 셋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려고 자기가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실 수 있다고 우겼어요. 난 날마다 아버지께 쌀밥과 고기 반찬과 비단 옷을 해드릴 거야. 게다가 난 맏딸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맏딸이 우쭐대며 말했어요. 나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둘째 딸도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막내딸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들은 시집 갈 거지? 난 아버지랑 살 거야.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부자는 세 딸 모두가 효녀라는 게 무척 기쁘고 흐뭇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딸들만 칭찬했어요. 선비의 딸들보다 더한 효녀는 없을 거예요. 선비의 딸들이 내 딸들보다 더 효녀란 말이야? 부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부자는 선비의 집을 찾아갔어요. 선비는 무릎이 다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어허, 점잖은 선비께서 짧은 바지를 입다니요. 부자는 선비를 보고 혀를 끌끌 찼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선비는 바지가 짧아진 까닭을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 선비는 여름 옷을 한 벌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지 뭐예요.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네, 네. 세 딸 모두 공손히 대답했어요. 다음 날 선비는 밖에 나갈 일이 생겨 선물로 받은 바지를 입었어요. 어이구, 이런. 바지가 껑충하게 짧아져 있었어요. 무릎이 훤히 보일 만큼 말이지요. 내가 분명히 한 뼘만 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선비가 세 딸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세 딸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정확히 한 뼘을 줄였는데요. 맏딸이 눈을 껌뻑껌뻑 했어요. 어젯밤에요? 전 그런 줄 모르고 오늘 새벽에 또 한 뼘을 줄였어요. 둘째 딸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지요. 전 언니들이 줄인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였어요. 막내딸도 풀이 죽은 듯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줄여놓은 바지야말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바지로구나. 선비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옳거니.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는 무릎을 탁 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세 딸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구나. 누가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세 딸 모두 공손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 바지가 조금 더 안 줄었지 뭐예요. 바지가 어째서 그대로인 게냐? 부자는 몹시 화가 나서 호통을 쳤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예, 넌 도대체 뭘 했니? 맏딸이 둘째 딸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런 일은 막내인 내가 했어야지. 둘째 딸은 막내딸에게 눈을 흘겼어요. 막내딸도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언니들도 참, 바느질도 서투른 내가 줄여야겠어요? 그걸 보고 부자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까마귀에게 은혜 갚은 신라 소지왕. 옛날 아주 먼 옛날 소지왕이 신라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소지왕은 신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느 해 정월 대보름날 소지왕은 신하들과 함께 천천연못으로 나들이를 갔지요. 연못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소지왕이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름이 되면 연못에 연꽃이 많이 펴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신하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니 참으로 좋구나. 소지왕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지요. 오늘은 나란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십시오. 또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걱정이구나. 그때만 해도 신라는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가 자주 쳐들어왔어요. 또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 때문에 소지왕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지요. 소지왕이 한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는데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하들이 하늘을 바라보니 새까만 새 한 마리가 반짝이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것은 까마귀인 것 같사옵니다. 소지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새까만 까마귀가 은빛 상자를 물고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은빛 상자를 왕 앞에 툭 내려놓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대체 무엇인고? 소지왕은 상자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햇빛을 받은 상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빛났어요. 이렇게 빛나는 은빛 상자는 처음 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의 물건은 아닌 듯합니다. 신하들도 신기해하며 대답했어요. 자세히 보니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고 상자 위에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이 상자를 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오호,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이 죽는다니. 글을 읽은 소지왕은 깜짝 놀랐어요. 소지왕과 신하들은 상자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상자는 열지 않는 게 좋겠구나. 마침내 소지왕이 말했지요. 하지만 신하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나라의 임금님은 단 한 분이시니 상자를 열지 않으면 임금님께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어서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신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소지왕은 신하들의 뜻에 따라 상자를 열어보았지요. 상자 안에는 글이 쓰인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왕의 방에 있는 검은고 상자를 쏴라. 소지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신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궁궐로 급히 달려갔어요.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소지왕은 방으로 갔어요. 소지왕은 검은고 상자를 향해 힘껏 활을 쐈어요. 쑥! 퍽! 소지왕이 쏜 화살은 정확하게 검은고 상자를 맞췄어요. 쓰러진 검은고 상자 안에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소지왕과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찌하여 이 자가 내 방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소지왕은 크게 화를 내며 명령했어요. 알고 보니 왕이 되고 싶었던 남자가 궁녀와 함께 나쁜 일을 꾸민 거예요. 그 남자는 검은고 상자에 숨어 있다가 소지왕이 돌아오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나쁜 짓을 한 두 사람은 결국 벌을 받았어요.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은빛 상자의 글대로 된 것이지요. 까마귀가 나를 살렸구나. 어떻게 하면 까마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아라.
임금님을 살린 것은 곧 우리 신라를 살린 것입니다. 보답의 의미로 까마귀들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 선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어요. 오호, 좋은 생각이로다. 앞으로 정월 대보름에는 까마귀를 위해 밥을 짓고 나누도록 하라. 이때부터 정월 대보름이 되면 곶감, 밤, 대추, 잣이 들어간 찹쌀밥을 지었어요. 이 밥을 약밥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약밥을 까마귀들에게 선물하고 서로 나눠 먹었지요. 까마귀의 은혜를 잊지 않은 착한 소지왕은 그 이후로 나라를 더 잘 다스렸어요. 덕분에 신라는 점점 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갔지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며 정월 대보름에 약밥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짜장 짜장 잘 자요 친구들. 꿈속에서 만나요. 잘 자요, 친구들.